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난방을 안 틀고 겨울을 버티면 1억을 준대요. 온도는 한 실내 온도 기준으로 한 1도에서 0도, 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도래요. 그러면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바로 실패할 것 같은데요. 에덴버러의 겨울이 보통 1도 정도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의 주인공이 조앤 롤링이거든요. 조앤은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사회 보조금에 의지하면서 겨울을 버텼습니다. 아기와 함께요. 이렇게 힘들었던 그녀의 인생은 어땠는지 오늘 한번 알아가 볼게요. 영국 남서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조앤은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던 소녀였습니다. 7살 때 레빗이라는 동화를 직접 만들어서 여동생에게 들려주고 책처럼 꾸며줬어요. 그렇게 상상의 세계를 즐기던 조앤은 어느 날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책은 판타지 소설이죠. 그때부터 판타지의 매력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매번 친구들이랑 비밀 장소를 만들면서 놀았대요. 이때 만난 친구들 중 한 명의 이름이 포터였어요. 훗날 해리포터의 이름은 이 친구에게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조앤은 열차 안에서 번뜩 이 번개 흉터를 가진 소년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해리포터의 세계관, 즉 마법 학교, 마법 사회의 아이디어를 메모해뒀죠.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상상 조각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조앤의 인생에서 큰 불행이 닥쳐옵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더라고요. 그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가장 슬펐던 건 엄마에게 자신이 만든 세계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엄마가 내 세계를 보지 못한 게 가장 큰 슬픔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조앤은 이 시기에 겪은 우울증을 디멘터로 형상화했습니다. 디멘터는 조앤 자신에게 모든 희망을 빨아들이던 모습이었죠. 26살이 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울하게 살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해보기로 노력합니다. 먼저 포르투갈로 떠났어요. 낯선 나라, 새로운 시작, 영어 교사로 일을 하면서 일상을 버텼습니다. 정신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일을 하다가 포르투갈 기자를 만나요. 그의 이름이 호르헤 아란테스라는 남성인데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딸 제시카를 출산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곧 지옥이 됩니다.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그녀는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살게 돼요. 남편이 잠든 시간만이 유일하게 마음이 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밤 조앤은 처음으로 해리포터 세계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그녀가 글 쓰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조앤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조앤이 아끼던 해리포터의 원고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에 들었을 때 원고를 한 장씩 복사해뒀대요. 복사본은 책 속이나 가방 안, 옷장 위에 숨겨두는 등 철저하게 분산 보관을 해놨죠. 이후 조앤은 딸 제시카를 품에 안고 밤늦게 도망쳤습니다. 에든버러로 돌아왔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회 보조금과 가족 도움에 의존했습니다. 다행히도 여동생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식사와 육아를 도움받으면서 계속해서 원고를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이 난방이 안 돼서 워낙 춥다 보니까 글 쓰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얼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유모차에 딸 제시카를 태우고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딸이 유모차에서 잠이 들면 구석에 앉아서 글을 썼죠. 근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여기 있자니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것저것 매일 카페를 바꿔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의 친척이 카페를 차리게 되는데요. 관계가 좀 멀죠?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의 친척이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니컬슨스라는 카페인데 다행히도 조앤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해서 글을 쓰게 되죠. 이 시기에 해리포터 시리즈 1의 주요 장면, 특히 호그와트 입학 전후의 설정들이 여기서 쓰여졌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는 더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카페도 종종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후에 방문하는
위치한 장소인데요. 관광객들에게는 해리포터가 탄생한 카페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곳에서도 글을 쓰긴 썼지만 초고의 대부분은 니컬슨스 카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원고를 작성한 조앤은 1995년에 해리포터 초고를 완성합니다. 첫 번째로 투고한 출판사는 크리스토퍼 리틀 에이전시였어요. 1995년 여름 타자친 원고를 동봉해 크리스토퍼 리틀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에이전시는 당시에 수많은 미발표 작가들의 원고를 받는 곳이었고 조앤의 원고도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접수되었어요. 하지만 에이전시의 리더였던 크리스토퍼 리틀은 조앤의 원고 일부를 읽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앤에게 연락해서 작가 계약을 제안했죠. 이 작가 계약이 체결된 후 에이전시 측은 출판사에 투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부터 에이전시 중개자를 통해서 원고를 투고했고 그 이후 출판사는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원고를 받게 된 거예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총 12개의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12곳 전부 거절당했어요. 거절 사유는 너무 길대요. 이 마법 이야기? 현재 트렌드와 맞지 않다. 첫 장부터 너무 설명이 많고 어렵다라는 이유였죠. 특히 몇몇 대형 출판사에서도 아동 대상 책으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출판사는 스타일은 나쁘지 않다면서 다음 작품을 보낼 것을 권유했지만 이게 사실상 출판 의지는 없어 보였어요. 12번의 거절 이후 에이전시는 당시 새롭게 창립된 소규모 출판사 브룸즈버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편집자가 원고를 받아들였고 회사의 회장인 나이젤 뉴턴에게 원고를 전달했죠. 그는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딸에게 원고를 읽혀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고를 막 읽더니 아빠 다음 장은 없어요? 이렇게 막 기대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반응은 출판 결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후 1996년 말 출판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총 1,500파운드였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업계 기준으로도 매우 작은 금액이었죠. 조앤은 계약 당시 전업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해보는 것도 고려하라는 조언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1997년 6월 26일 날 출간이 되었어요. 초판 인쇄부수는 500부로 그중 300부는 도서관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자 표기를 보면은 조앤 롤링 대신 J.K. 롤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출판사의 요청으로 성별을 숨기기 위한 조치였대요. 소년 독자들이 여성 작가의 책을 좀 꺼릴 수 있다는 출판사의 우려 때문이었죠. 조앤 롤링은 중간 이름 K가 없는데 왜 K죠? 하실 수 있죠. 이건 할머니 캐슬린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출간 초기에는 큰 마케팅 없이 소규모 서점에만 배포되었기 때문에 판매도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간 이후 몇 주 만에 어린이 독자들과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신인 작가의 작품이라면서요. 이 당시 BBC 라디오에서 아동 도서 리뷰를 하던 비평가가 긍정적인 평을 내면서 이 서점에서의 관심도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사회보조금 수급 상태였고 지속적인 생계 문제로 인해 출판 수익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에이전시 크리스토퍼 리틀은 해리포터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여름 미국 내 출판사들에게 해리포터 원고를 배포하면서 출판권 입찰 경쟁을 열었어요. 이런 방식이 오퍼 경매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출판사가 동시에 입찰을 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열린 이 경매는 4개의 출판사가 참여를 했고 최종적으로 스콜라스틱 출판사가 출판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8월 10만 5천 달러로 계약을 했어요. 이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도 무명 작가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액수였습니다. 스콜라스틱은 미국판 해리포터 출간 준비 과정에서 원래 제목을 좀 바꾸자고 제안을 해요. 원래가 피로서퍼 스톤이었거든요. 피로서퍼 하면은 철학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국 아이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너무 단어가 지적이어서인지 무거운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제안해요. 해리포터 앤 더 소설러즈 스톤으로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롤링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이 철학자의 돌은 유럽 연금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을 받아들여서 제목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미국판은 그렇게 제목이 바뀐 채로 출간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에 출판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초중학교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독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빠르게 책이 퍼졌죠.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80개국 이상의 판권이 판매되면서 세계적인 시리즈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최대의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서 미국 내 판권만으로 10만 달러를 받게 되었죠. 하나로 한 1억 4천 정도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조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 조앤의 전 남편 호르에가 영국을 찾아옵니다. 이때 그는 에던버러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 조앤의 주변을 배회했고요. 딸 제시카를 보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접촉을 시도했어요. 조앤은 이미 가정폭력 문제와 통제 문제로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상태였고 당시 법적으로도 양육권은 조앤에게 단독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르에는 갑작스럽게 에든버러로 나타나서 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찌질하게. 그때 그녀는 심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겼고 외부의 주소 노출을 철저히 막았어요. 딸의 학교 등록 정보도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실제 인터뷰에서 그가 딸을 데려갈까봐 두려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법사의 돌이 흥행한 1년 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 출간되었고 1999년 말에는 영화화 계약 제안이 들어와요. 그녀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걸죠. 해리포터는 반드시 영국 배우들이 연기해야 돼요. 2001년에 개봉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첫 주 만에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죠. 캐릭터는 반드시 영국 배우가 맡아야 한다는 조항 덕분에 다니엘 레드클리프, 루퍼트, 엠마 왓슨 등 모두 영국 출신 배우들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조건을 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전체가 영국 문학, 영국 학교,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녀에게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글을 감시하는 기분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극심한 불면과 불안장애를 겪습니다. 과거 어머니 죽음 이후 겪었던 우울증이 성공의 정점에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모든 매체들은 그녀를 문학계의 셀럽, 자수성가의 신하라고 불렀는데 이런 타이틀은 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2012년 해리포터 시리즈를 마무리한 조앤은 완전히 다른 장르에 도전합니다. 마법도 없고 판타지도 없고 현실적인 추리소설을 선택하죠. 이때 그녀는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책을 출간해보자. 가명은 뭘 사용했냐면 로버트 갤브레이스였어요. 신인 작가인 척 철저하게 가명을 쓰고 소속사도 숨기고 출판사에는 실제 남성 프로필을 보내면서 완벽하게 신인 작가 행세를 합니다. 2013년 쿠쿠스 콜링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당연히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이름으로요. 대중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몇 달 후 영국 기자가 의심을 품습니다. 왜 이렇게 신인답지 않게 문장이 세련됐지? 글의 리듬이 너무 익숙한데? 기자는 언어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글의 스타일이 조앤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어요. 그리고 곧 정체가 폭로됩니다. 로버트 갤브레이스는 사실 J.K. 롤링이었다. 이 뉴스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그 순간 쿠쿠스 콜링은 일약 베스트셀러 1위로 급등합니다. 이 책의 표지는 바뀌었고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이름 아래 해리포터 작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죠. 이때 조앤은 실망했어요. 그건 작가로서 조용히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시도였는데 속상했죠.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를 계속 씁니다. 실크엄, 커리어 오브 이블, 죽음의 흰옷 등 이 추리소설 팬들 사이에서 굳건한 팬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2020년 6월 영국 언론에서 마야 포스테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마야 포스테터라는 사람이 SNS에 이런 말을 남겨요.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라고요. 이 발언으로 그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걸 본 조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녀가 부당하게 잘렸다고 생각이 들었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여성의 성은 현실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나는 그녀를 지지하겠다 라고요. 이 전 세계가 들썩였죠. 조앤이 트랜스젠더를 부정한 거라면서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몰고 왔다는 걸 그제야 직감했지만 계속했습니다. 이때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한 국제보건기사의 제목이 코비드 시대, 월경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등한 세상 만들기였거든요. 이 기사에 조앤이 트윗을 올립니다. 월경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여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비꼰 거예요. 팬덤은 폭발했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조앤을 향해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스트, 털프라고 했습니다. SNS에서는 JK 롤링 is a TERF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택을 벌이는 영상, 팬레터를 찢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해리포터 출연진들이 입을 열었어요. 해리 역의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랜스 여성은 여성입니다.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트위터가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 3,600단어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나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 젠더와 생물학적 성, 섹스는 다른 문제이다. 여성은 월경, 임신, 출산이라는 몸의 경험을 한다. 그 생물학적 사실을 지우는 건 여성의 현실을 지우는 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일부 작가와 편집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조앤을 옹호했고 일부는 그녀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녀는 이후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SNS 활동을 줄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나는 인기보다 진실을 택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갑니다. 한때 전 세계 아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쳤고 해리, 론, 헤르미온느의 이름은 문화 그 자체가 되었죠. 지금 조앤은 시골 마을에 머물며 소셜 미디어보다 원고지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가명 작가로서의 삶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앤 롤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